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600년을) 이어내려온 종묘대제는 조선왕실의 조상을 모신 재례로 유교 문화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와 악을 중시 여기는 유교 사회에서 종묘의 제사에 올리는 음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음악을 쉽게 만들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쓰이던 음악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조상 어른께서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중국의 악을 듣는다고 안타까워했고 손수 방대한 규모의 향악을 만들었던 세종도 중국의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견뎌내지 못하고 종묘의 재래악이 중국의 음악으로 채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조 10년에 보태평과 정대업이 종묘 재래악으로 확정되면서 그토록 열망했던 향악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울리고 있다. 세종이 고려의 향악을 바탕으로 엮은 보태평과 정대업은 지금도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들려준다. 새 왕조가 개국했지만 종묘와 사직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중요 제사와 각종 조회와 연례에 쓰일 많은 악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여온 악기가 들여온 시기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그나마 충분히 갖춰지지도 않았다. 여러 행사에 악기를 사용할 때는 늘 악기끼리 소리가 맞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준 음 높이가 정해지지 않아서 만들 때마다 기준이 달랐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악기도 그때마다 음 높이가 달라서 다른 시기에 들여온 악기와 소리가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일치된 음 높이로 악기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었지만 표준 음의 높이를 정하는 것도 중국의 것에 따라야 할지 조선의 음 높이를 찾아야 할지 중요한 일이었다. 황종은 모든 음의 시작이요 기본이 되며 임금을 상징하는 소리다. 음악 연주를 위한 기준음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에 조선과 중국의 기준음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박연은 악을 정비하면서 기준 음 높이를 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생각했고 세종의 생각 또한 그와 같았다. 박연은 세종 7년에 예조의 악학 별좌로 악설을 모아서 편찬하게 하라는 기회를 올리며 처음으로 세종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이후에 박연은 30여 편의 상소를 올리며 악 정비를 촉구한다.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시면 음악이 그치고 군신이 배례를 다하면 음악이 그치도록 한결같이 옛 제도에 의해 하옵소서. 정조와 동지 조하에는 반드시 두 가지 중례가 있사오니 음악을 사용할 적에 혼동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당하의 악은 관, 도고, 생, 용, 축, 어의 제작은 있어도 헌가의 소리는 없사온데 증고 이후로 그 법이 점점 변하여 당상 당하의 악이 그 수요는 비록 달라졌사옵니다. 종묘악 및 조회악과 전하께서 오르내리시고 출입하실 때에 융한 지약에 모두 팔구 황종을 썼는데
지금 조회악에 육구 황종으로 고쳤으니 종묘악도 마땅히 육구로 고쳐 쓰게 하옵소서. 박연의 특징은 그 당시 많은 그런 그 악공들과 달리 뭐 중인이라든가 또는 천민 출신이 아니고 정식으로 문과에 급제한 지식인이란 거죠. 실제로 그 아버지도 이미 이조 판서까지 지낸 이제 박천석이라는 분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아예 그냥 대제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 원래 문과 집안이었지 그 음악을 하는 그 중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박연도 세종 11년에 이제 문과에 급제했을 때 다들 그냥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갈 걸 생각했는데 뜻밖의 세종이 이제 박연에게 음악의 길을 막혔던 거죠. 박연의 악률과 박연은 중국의 음악 이론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이며 악의 구현에 필요한 악기와 기물, 복식 등을 중국의 문헌에 따라 철저히 고증, 제작하기를 청한다. 소리가 정매하지 못할 뿐더러 세종은 박연의 지식과 노력을 존중해 악의 정비에 대한 박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박연을 후원한다. 박연은 이론 연주뿐만 아니라 제작에 직접 참여해 장영실을 비롯한 당대의 뛰어난 인물들과 협력, 악기와 기물 제작에 임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악기 제작을 위해 기준음, 즉 황종의 높이를 정하는 일이었다. 세종은 박연의 작업에 적극 후원을 했지만 항상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었다. 너무 상심 마오. 제도와 악기 등을 갖추는 일에는 박연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의견이 대립됐다. 악이 중국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시대마다 달랐고 황종의 소리도 때에 따라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이를 보면 중국의 악도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오. 우리나라는 기후와 풍토가 중국과는 현저히 다른데 어찌 중국의 제도에 따라 황종가를 만들어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오. 우리나라에서도 대나무와 기장이 나오는데 어째서 중국의 대나무에 중국의 기장을 넣어 황종가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다는 것이오. 음악과 소리에 조화하는 예로부터 어렵게 여겼사옵니다. 옛 사람들이 음악을 논할 때는 먼저 경도를 치는 것을 근본으로 여겼고 율과는 기장을 쌓아서 기준을 삼아 싸웁니다. 소리가 시대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니 지금 중국의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는 있겠사옵니다. 그러나 음률과 자, 되, 저울은 천자의 일이니 제후의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지금 황종의 소리가 중국의 것과 맞지 않는다면 임시 방편으로 중국에서 다른 기장을 빌려와 중국의 황종과 맞도록 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옵니다. 세종은 박연의 열성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연의 지나친 열성을 경계했다. 봉상시에서 음악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관습도감에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과 잘 맞지 않을 것이니 관습도감 사람들이 봉상시의 음악을 들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오. 박연이나 정양 같은 젊은 신진 인사들에게만 의존하지 말도록 경들은 유의하시오. 황종가는 시대마다 소리가 모두 다를 것이오. 옛 사람들은 그때에 맞는 소리에 따라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의 소리와 중국의 소리는 본디 다르기 때문에 비록 중국의 옛 제도를 조사하여 황종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 볼 수 없어. 그런즉 억지로 만들고 나서 뒷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소. 악을 정비하는 것은 유교의 통치 이념인 예악을 갖추는 첫걸음이었다. 예악의 기본은 조상에 대한 제사에 있었고 왕실의 종묘 제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며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위엄을 보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제사에서는 음악을 격식에 맞도록 사용해야 했고 그 중에서 편경과 편종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편경과 편종은 중국에서만 제작되는 것으로 항상 중국의 황제가 보내주는 것에 의존했는데 늘 수요가 부족하고 소리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예약을 갖추고
수많은 제사에 필요한 편경과 편종을 중국에서 모두 구해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자적인 악기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때를 맞추어 남행에서 경석을 찾았고 편경과 편종을 제작하기 위해 황종관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라 악은 점차 구비됐고 많은 악기가 제작됐다. 그래서 종묘의 음악을 악으로 바꾸게 되고 조회와 회대악도 점차 악으로 바뀌어 갔지만 그것은 세종이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본래 향악에 익숙한데 종묘의 제사 때 당악을 연주하고 삼원할 때 이르러서야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 어른들이 평시 즐겨 들으시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맹사성과 더불어 상의토록 하라. 종묘 제향에 향악을 쓰는 것은 경돌과 경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악곡과 악공들이 미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입니다. 이제 제도를 모두 갖추었고 경돌과 경세가 제 소리를 내며 악기와 악공도 제대로 갖추었으니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버리고 중국의 법도에 따라 종묘 제향에서 향악을 버리고 당악을 쓰도록 하옵소서. 원단과 사직의 풍운 레우제, 선농, 선잠과 석전 등의 제사에서도 종묘의 제향과 같이 향악을 버리고 새로 갖춘 악을 쓰게 하소서. 악이 바르다 하더라도 어찌 조상들이 마련한 제도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중국의 음악을 쓴단 말인가? 악은 중국의 음악이니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니 중국의 제사에 악이 쓰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어른들이 살아서는 향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악을 듣는 것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주상 전하, 제사 음악이 본디 돌아가신 분의 넋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살아서 익숙하게 듣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허나 종묘나 사직의 제사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옵니다. 외국에 사시는 물론이고 만조 백관이 다 모인 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사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어떤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철저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관료들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학자들에게는 어떤 그 중국의 문화 자체가 그 세계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음악에서도 중국에서 전해진 의식 음악, 악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숭고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연 같은 경우에는 그 악의 재정비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고 그런 부분에서 세종하고의 충돌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것도 결국은 어떤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우리 민족의 그런 독자적인 세계관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도 창제하시고 새로운 음악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대부 관료들은 중국 중심의 문화, 중국 중심의 음악을 지고지순으로 여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가장 훌륭한 음악이었고 악이야말로 어떤 그 자기네들이 가장 그 어떤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박연은 원전주의자로서 원전에 충실하고 원전에 충실한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연은 신념을 가지고 원전에 맞는 것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당시의 그 예악에 관한 수준이 동북아시아 고금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르러서 박연을 폄하하는 한국적 관점에서 폄하하는 시각들의 그런 논문이나 또 의견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실제 그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실록을 읽어보고 또 박연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현재적 관점에서 자주주의자 혹은 사대주의자 이렇게 이분적인 관점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의 예악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에게는 이론과 실무 능력까지 갖춘 박연은 꼭 필요한 존재였으며 박연 역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뜻을 펴는데 신뢰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세종이 든든한 후원자였다. 두 사람은 향악과 아악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면서도 한 시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국왕과 신하가 함께 어울리는 국가의 공식 연회인 회례연회는 향악과 당악이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악의 정비가 시작되면서 세종 13년에는 회례연회도 아악을 써야 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세종은 향악과 당악이 쓰이고 있던 회례연에 새로이 아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박연이 조의 음악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쓰고 있는 향악을 버리고 중국의 음악을 쓰자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율려신세의 음악이 법도가 정밀하고 질서가 조화롭지만 그것은 음악의 형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요.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격식이 바르고 법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중국 음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은 없소. 중국 음악인들 어찌 모두 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아악을 확대해 사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박연이 주도해 정리한 아악은 마침내 세종 15년 근정전의 회례연에서 연주가 됐다. 오늘 처음으로 연주한 아악을 들으니 소리가 조금 높게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토지가 기름지고 메마름이 해마다 달라 산출되는 기장의 크기가 다르니 성음의 높낮이가 시대마다 다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황종음이 높게 들리는 까닭이옵니다. 모양의 제도와 성음의 법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모양과 제도는 한결같이 중국에서 내려준 편경을 따라 만들었고 성음은 신이 스스로 12율관을 만들어서 소리를 맞추어 싸웁니다. 중국의 음을 버리고 스스로 율관을 만드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 만든 편경은 모양과 제도를 한결같이 중국의 것을 따라 만들어 싸우나 성음은 중국의 경이 대려라 새긴 것이 태주보다 낮고 유빈이라 새겨진 것이 도리어 임종보다 높으며 이칙은 남녀와 비슷하고 응종은 무역보다 낮아서 높아야 할 것이 낮고 낮아야 할 것이 높으니 한 시대에 제작한 악기가 아니라 생각되옵니다. 이것에 따라 새로 제작하면 성음이 어울리지 않겠기에 삼가 중국의 황종 소리에 의거하여 황종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2율관을 만들어 음률을 맞추어 편경을 제작하였사옵니다. 중국의 편경들은 과연 소리가 서로 맞지 않는데 지금 만든 편경은 올바로 된 듯하오. 경석을 얻은 것이 이미 매우 다행한 일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매우 맑고 아름답소. 게다가 율관을 만들어 12소리를 모두 얻어낸 것은 뜻밖의 성과이니 내가 매우 기쁘오. 다만 이칙 한매가 약간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았으니 먹을 다 갈지 아니한 것이옵니다. 조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로부터 쉽지 않았소. 임금이 하고자 해도 신하가 저지하고 신하가 하고자 해도 임금이 듣지 아니하며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하고자 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어려운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졌고 국가의 일이 평안하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세종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은 즉위 원년부터 중국 음악보다 향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글들이 보인다. 사신을 맡는 음악에서 중국 음악과 향악을 섞어 쓰자는 청에 대해서는 섞어 쓸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섞어 연주하더라도 제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텐데 사신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본디 향악에 익숙한데
종묘의 제사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사문할 때에 이르러서야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 어른들이 평소에 들으시던 향악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악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처럼 세종은 우리나라 음악, 즉 향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세종은 중국의 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악기와 기물과 복식과 무용 등이 고증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였고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갖추도록 지원했다. 아악이란 원래 유교의 제사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세종시대의 아악이란 중국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제사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국의 송나라와 당나라에서 들여온 음악들을 당악이라 이르고 이 당악과 아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음악은 향악이라 불렀다. 따라서 세종시대의 향악이라 이르는 것은 모두가 고려의 음악이었고 세종이 지은 신악은 기존에 있던 당악과 향악을 구악이라 하며 구별하는 말이다. 세종 7년 박연은 악서를 만들고 악기와 악보를 제정하기를 청하는 계를 올리며 아악을 정리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후에 박연은 아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기물들의 제도와 모양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와 상소를 30여 차례 올리며 아악을 정비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 7년에는 남양에서 편경을 만드는 재료인 경석이 발견돼 중국에서만 만들던 편경을 직접 제작하게 됐다. 시작한 것은 세종은 관념적인 중국 음악보다 실제로 연주되고 있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향악을 소중히 여겼지만 유교적 명분을 앞세운 박영과 관료들이 주장하던 아악을 배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기존에 있던 악기와 기물들은 종묘 제례를 비롯해 수많은 제사들에 쓰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소리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세종은 종묘 제례에서 향악이 연주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종묘의 음악은 기존의 향악과 향악화된 당악까지도 모두 폐지돼 중국의 아악으로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회례연까지도 아악으로 쓰게 되어 세종이 추구하던 향악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세종은 제도와 형식이 갖춰지기를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종은 1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제위 25년 만에 마침내 훈민정음을 세상에 내놓았고 곧이어 최초의 한글 문학작품 용비어천가와 용비어천가의 노래와 춤을 얹은 대작 복내의를 내놓게 된다. 이어서 한글 서사시 월인청강지곡과 또 다른 음악작품 발상과 보태평, 정대업을 내놓아 아악으로 가득 찼던 궁중에 관념적인 아악이 아닌 우리 음악의 전통에 따른 창조적 작품을 제시한 것이다. 세종의 보태평과 정대업이 종묘 제례악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세조의 노력이 숨어 있다. 선왕이신 세종께서 거룩하신 뜻을 세우시어 여러 가지 악물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미처 이를 쓰지 못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연마하기에 겨를이 없더라도 이때 거행하지 못하면 후세에 폐지하여 없어질 것이니 이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세종께서 지으신 신학, 정대업과 보태평, 복내의 발상을 익히고 구학은 다 폐지토록 하라. 세조는 형님인 문종이 다하지 못한 세종의 위협을 충실히 잇기 위해 노력했다. 세조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그 어떤 음악보다도 좋아했던 것 같다. 제위 10년에 세종대에서부터 쓰이던 종묘의 아악을 일거에 폐지하고 보태평과 정대업을 몸소 다듬어 종묘 제리악으로 확정해 오늘에 이르게 했다. 세조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종묘의 제사에서뿐만 아니라 궁궐 안팎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즐기며 기뻐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전한다. 보태평 정대업 그 내용은 태조와 그리고 태조 선대의 왕들 그리고 태종의 여러 공덕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임금과 신하가 함께하는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애쓴 선대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회용 음악으로 작곡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음악이 가장 빛날 곳은 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악으로서 제사에서 그 태조 선조의 여러 왕들 그리고 태조와 태종이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공덕을 그 제사에서 씀으로써 조상과 그 현재의 삶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후세에도 그걸 영원히 기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있어야 될 가장 적절한 의례는 제례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 31년 1449년에 회례악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향악을 바탕으로 보태평이 11곡, 정대업이 15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노랫말은 태조와 태종의 업적과 공덕을 찬양한 것으로 세조 9년에 종묘 제례악으로 확정돼 제례에 맞도록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 왕조가 개국을 하면서 종묘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예와 악을 중시 여기는 유교 사회에서 종묘의 제사에 올리는 음악 또한 매우 중요했지만 음악을 쉽게 만들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쓰이던 음악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시대의 명분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세종은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모방해 형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었다. 종묘 제례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무수한 국가적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군주가 제사를 직접 지낸다는 것은 그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왕의 그 건재함, 또 신하들의 그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낼 기회가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제사를 꼭 지내야 돼요. 그러나 물론 뭐 피난
하고 뭐 백성들이 다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음악을 갖추어서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냐? 할 수 있으면 했어요. 그거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도 강화도에 천도한 상태에서까지도 음악을 갖춰서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조가 계속되는 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종묘 대제와 종묘 제례학은 일제시대에도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제례학은 순환을 당했다. 악장의 가사가 일부 글자가 바뀌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바뀐 것인데 그것은 조선 왕실이 일본 황실의 그 친척 수준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정대협 보태평 내용 중에는 조선이 일본의 그 침입을 맞서서 싸워 이긴 그 공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본으로서 원하지 않는 내용에서 그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바로 잡혀서 현재는 원래의 악장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마침내 2001년 5월 18일에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한국의 종묘 제례학은 종묘인 의례 공간과 함께 의례 절차, 의례 음식과 제기, 악기와 의작물, 의례 음악과 의례 무용 등이 조화되어 있으며 500년 이상 전승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 문화라는 점에 가치를 두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은 단순하게 어떤 그 중국 음악을 그대로 재현하고 송나라로 들어왔던 그 악을 똑같이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종의 말 그대로 하자면 어디나 음악이 있고 어디나 음악 이론도 있고 원리가 있지만 이건 천의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지역별로 다 소리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런 것은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그런 그 음악과 문화와 다른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조선의 음악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조선의 황종음이라고 표현되는 기준으로 삼아서 한편으로는 음악도 악기도 제작하지만 동시에 그걸로 도량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담은 말, 문자, 훈민정음도 만들게 하고 그 모든 하나의 그 중국은 유교의 발상국으로서 한때 동양 사회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清朝时期的祭祀活动呢，在清朝初期，也就是在康雍乾所谓盛世时期，它的这个宗庙的祭祀活动也没有什么太大的变化，在乐器的使用上，在音乐风格和它的审美的追求上，也是秉承前朝。但是到了清朝的中期，尤其到了咸丰以后，中国受到了列强的这个侵略之后，那么宫廷的这种祭祀活动呢，没有取消，但是在规模方面，在用乐方面变得简约。当前这个我们中国的这种宫廷雅乐的恢复情况当然这个祭祀呢，主要是有2个大的活动一个是祭皇帝陵一个就是祭这个祭孔在这个活动当中，我们力求呢，就是说把传统文化当中的祭祀的这种氛围，给它移植到现在来。在恢复
挖掘这个祭祀音乐也好，宫廷的雅乐也好，它的意义呢还是比较深远的意义很深远。现在我们国家这个中央政府提倡美育教育，实际上它的是异曲同工，它的意图是一样的。不管你是否是从事音乐专业的人，或者是未来从事音乐专业的人，或者不从事音乐专业的人，你接受音乐教育都是提升你的美感开发你的智力创造力的一个手段，它的意义非常大。所以呢，恢复雅乐其实在某种意义上就是恢复礼乐教育，这是第一点。일본의 왕실 제사도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러나 왕권이 강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왕실 제사가 국가적 행사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儀式の方は大変国ぶりの歌舞といいまして、歌を中心とした日本から古来から伝わってる音楽で、演楽の方は、中国とかから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両方を雅楽と言っておりますね。両方ともやっております。神楽歌というのはやはり儀式の音楽で神様に、お聞かせ願うとお慰めの心をお慰めするというような儀式の音楽がございます。やはり神様に、をお慰めするということに尽きるんですね。でまたそれ以外に人々の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癒す音楽というのも心を癒すのも別にありまして、それでもってそちらの音楽の方で、一般公開して楽しんで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あくまでもこの儀式の音楽というのは神様と対峙して、奏でるというものなので、そういう点では今あまり公開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1910년 조선 왕조가 기울면서 수많은 제사에 쓰이던 음악들도 함께 소멸됐고 오로지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만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종묘제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 속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관념적인 아악을 배격하고 세종이 지은 향악으로 550년의 세월 속에서도 꿋꿋하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연주되어 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로는 한국의 가장 훌륭한 음악 유산의 하나로 음악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존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음악의 전승을 가능케 했었던 국가음악원이 조선조 말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단절 없이 존속했었기 때문에 그 음악인들을 통해서 그 음악 예술성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그 오랜 역사성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재평가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세종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항상 창조적 정신과 자주적 정신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나갔다. 세종은 지고지순의 가치를 두던 성리학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향악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인 예약 정신을 실현시키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신학을 만들어 조정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로 만들었고 공사간의 연양에 통용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 신학이 조상 어르신을 모시는 음악에 쓰지 못하지만 조상의 공덕을 형용한 것이니 폐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의정부와 관습도감에서 이 악곡들을 관찰해서 그 가부를 말하면 내가 마땅히 다시 고치겠노라. 중국으로부터 어떤 중국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아주 절대적으로 숭상하던 그런 신하들, 유교 관료들의 그런 입김에서 벗어나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우리만의 그런 어떤 민족적인 한민족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뭐 아악을 정비하시고 새로운 음악을 만드셨다. 그 맥락을 결국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은 결국은 그런 어떤 세종이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치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한글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또 예약을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남극이나 북극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그 이 만주, 또 중국, 북경뿐만 아니라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그야말로 몇 차례씩 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 방문 양내 결국은 모든 폭넓게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되 결정적일 때 그것을 요약해서 사용한다. 그런 그 이 가치와 방법론에서 매우 충실하고 깊이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겪은 세종시대가 또 그 세종대왕과 함께한 또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이 집현전의 그 인물들과 서로 결합됨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조선이 500년 그 긴 역사를 유지했겠느냐. 비록 세종은 자신이 만든 한글이 백성들에게 널리 쓰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만든 음악을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자는 이상을 당대에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종이 베푼 큰 뜻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작곡가 세종대왕은 복례의 팔상, 보태평, 정대업의 노래로 우리에게 수백 년 전의 소리를,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종묘에 서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단지 조선 왕조의 낡은 위엄뿐만이 아니라 종묘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는 600년의 세월을 면면히 오늘에 이어오며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요.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에 들려주어야 할 마음이 담긴 소리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